바로 눈앞에서 호스트바로 들어가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68년생 시장 분식집 아줌마인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될지 상상도 못했죠. 그날 밤 강남 번화가에 서서 제 손은 떨리고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로얄 라운지라는 화려한 간판 아래 검은 원피스를 입은 지연이가 마치 그곳 주인처럼 들어가는 모습. 이사님 안녕하세요 라는 직원의 인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며느리가 중소기업 마케팅 담당자가 아니라 고급 호스트바 운영자라니. 그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억만금의 명품백, 갑작스런 해외여행, 이유 없는 늦은 귀가. 제가 발견한 럭셔리 라이프 컨설팅 명함의 진실도 드러났죠. 아들은 아내의 이중 생활을 전혀 모른 채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비밀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가족의 평화를 지킬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힐까요? 이 모든 고민은 지난 추석 며느리가 3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들고 나타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68년생 원주 출신 김영숙입니다. 30년이 넘게 남편과 함께 시장 안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허리 굽혀 일하며 아들 하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우리 민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착실하게 공부해 대기업에 취직했고 4년 전 지연이라는 예쁜 여자아이를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처음 민호가 지연이를 데려왔을 때 그 아이의 환한 미소와 공손한 태도에 첫눈에 마음이 갔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과 달리 시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아이 같았거든요. 지연이는 중소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월급이 그리 많지는 않을 텐데도 항상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도 양가 부모님들 의견을 존중해 소박하게 치렀고 신혼여행도 부담스럽지 않게 국내로 다녀왔습니다. 신혼집은 민호가 모아둔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전세 얻어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신혼부부의 시작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면 지연이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항상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가져오는 선물들이 점점 고급스러워진 것이죠. 백화점 고급 화장품 세트, 수입 건강식품, 명품 지갑까지. 중소기업 월급으로는 쉽게 살 수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회사에서 보너스를 많이 받아서요. 친구가 면세점에서 일하는데 직원 할인을 받았어요. 이벤트에 당첨돼서 거의 반값에 샀어요. 항상 그런 식으로 설명했지만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아들 민호는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고마운 마음에 드리는 건데 너무 캐물으시면 기분 상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첫 번째 의심의 씨앗은 결혼 2년차 때 심어졌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다녀온 지연이가 새로운 명품 가방을 들고 왔을 때였습니다. 그 가방이 얼마나 비싼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옷가게 하는 최 씨 아주머니가 똑같은 가방을 사려고 적금까지 깼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들이 그 가방값을 알면 놀랄 텐데 지연이는 태연하게 친정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이 친정은 평범한 가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고가의 선물을 해줄 형편이라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단골 손님인 이숙자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 씨, 혹시 며느리 지연 씨 맞나? 내 동생이 강남 쪽 고급 호스트바에서 봤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바로 부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지연이는 그런 데 갈 아이가 아니에요. 누가 비슷한 사람을 봤나 봐요. 그 후로도 이숙자 씨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스트바라니, 우리 며느리가 무슨 일로 그런 곳에 갔을까요? 혹시 친구 따라 한두 번 놀러 간 것일까? 그렇게 의심을 털어내려 했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연이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된 것도 그때쯤이었습니다. 민호가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지연이의 인스타그램에는 고급 레스토랑, 명품 쇼핑, 해외여행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신혼여행 이후로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파리, 뉴욕 같은 곳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 출장일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 마케팅 담당자가 그렇게 자주 해외 출장을 가나 싶었습니다. 민호야, 지연이 해외 출장이 많니? 아니요, 특별히 많진 않아요. 왜요? 아니, 그냥 SNS에 해외 사진이 많아서. 아, 그거요? 지연이 친구들이 많이 놀러가서 부럽다고 올린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요, 어머니. 그렇게 넘어갔지만 자꾸만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며느리의 옷장을 훔쳐볼 생각은 없었지만 설거지를 도와주러 갔다가 우연히 열려있는 옷장을 보게 됐습니다. 빽빽하게 걸린 명품 옷들과 구석에 쌓인 신발 박스들. 모두 최신 유행하는 브랜드였습니다. 중소기업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 부부의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지연이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연이는 급히 자리를 피해 통화했고 돌아와서는 회사 동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들은 대화는 평범한 회사 동료와의 대화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VIP 예약 확인됐어요. 제가 직접 관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바로 질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회사의 중요한 고객을 응대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지연이의 행동이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급한 회식이 생겼다며 밤늦게 귀가하고 평일에도 회사 미팅이라며 자주 외출했습니다. 아들 민호는 그런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아내가 자랑스럽다며 오히려 제게 어머니, 요즘 젊은 부부는 서로 믿고 존중해줘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인 제 남편은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자들 일에 남자가 끼어들지 말라며 손사래를 쳤죠. 그렇게 저 혼자서 의심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요즘 젊은이들을 이해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오랜 경험과 직감이 계속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두고 간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럭셔리 라이프 컨설팅이라는 생소한 회사명과 함께 지연이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직함은 이그제큐티브 디렉터였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담당자가 아닌 전혀 다른 회사의 명함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호스트바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 모른 척해야 할까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정은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거짓 위에 세워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한 일들과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우리 가족을 어떤 시련 속으로 몰아넣게 될지는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결정이 옳았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지연이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탐정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아들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제가 아들 부부의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작은 단서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이의 서랍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영수증들은 제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스트바 로얄 라운지라는 곳의 영수증이었는데 한 번에 몇백만 원씩 결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고객으로서 지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역할로 관여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금액은 지연이와 민호의 월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또한 지연이의 스마트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오늘 VIP 테이블 2자리 예약 확인했습니다. 김 대표님 담당은 지연님이 직접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호스트바의 테이블 예약에 관한 내용이 분명했으니까요. 지연이는 급히 폰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지웠지만 이미 제 눈에는 들어온 후였습니다. 지연아, 너 혹시 회사 일 외에
다른 일도 하고 있니?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회사 일이 많아서 바쁜 거예요. 요즘 프로젝트가 크게 들어와서. 그렇게 둘러댔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더 파고들고 싶었지만 증거도 없이 의심만 하는 시어머니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랜 친구인 박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딸이 강남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어 그쪽 정보에 밝았습니다. 정수가 혹시 로얄 라운지라는 곳 알아? 호스트바라던데. 어머, 영숙이가 그런 곳을 어떻게 알아? 거기 아주 비싼 곳이야. 재벌 2세들이나 가는 곳이라던데. 그래. 우리 며느리가 거기 드나드는 것 같아서. 뭐라고? 손님으로? 아니면 혹시 일하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 근데 걔가 럭셔리 라이프 컨설팅이라는 회사 명함도 갖고 있더라고. 정수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영수가 그 회사. 소문에 의하면 호스트바 같은 유흥업소에 투자하고 운영하는 회사라던데. 내 딸 단골 손님 중에 그쪽에서 일한다는 여자가 있었어. 겉으로는 컨설팅 회사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호스트바 사업에 연루되어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럭셔리 라이프 컨설팅을 검색해봤습니다. 겉으로는 고급 라이프 스타일 컨설팅과 이벤트 기획을 하는 회사로 보였지만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찾은 커뮤니티 글에서 이 회사가 강남의 여러 유흥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연이의 과거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민호의 대학 동창인 김철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지연이가 대학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아주머니 사실. 지연이가 대학 때부터 좀 달랐어요. 일반 가정 출신인데도 항상 명품을 좋아하고 화려한 생활을 동경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항상 비싼 옷을 입고 다녔어요. 소문에 의하면 부유한 남자친구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지연이에 대해 몰랐던 면들이 하나둘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함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오랫동안 추구해온 생활 방식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민호의 생일 파티 때 일어난 일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지연이는 민호에게 명품 시계를 선물했는데 그 가격이 최소 1,000만 원은 넘는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놀라워하자 몇 달 동안 조금씩 모아서 샀어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파티에 온 민호의 친구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민호가 대체 뭘 했길래 저런 선물을 받지? 지연이 뭐 부업이라도 하나?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호야, 지연이가 요즘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혹시 부모님이 도와주시나? 민호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지연이가 회사에서 성과가 좋아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나 봐요. 제가 자세히 안 물어봐서 모르겠지만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이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아들의 믿음이 순수해 보여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내의 이중생활에 눈 감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연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차를 마시며 시작된 대화는 평소와 달리 깊고 진지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일이 있어요. 제가 회사 일 외에도 사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컨설팅 쪽인데 아직 민호 오빠한테는 자세히 말 안 했어요. 성공하면 깜짝 선물로 알려주려고요. 그래? 어떤 사업인데? 고급 라이프 스타일 관련 사업이에요. 잘 되면 나중에 오빠도 회사 그만두고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었습니다. 대화 후 지연이는 고급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주며 어머님만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지연이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말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발견한 것이 저를 더 큰 의혹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지연이가 실수로 두고 간 태블릿을 확인하던 중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호스트바 관련 대화방이었고 그곳에서 지연이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 운영의 핵심 인물로 보였습니다. 메시지들은 호스트 관리, VIP 고객 응대,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특별 서비스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일부 유력 인사들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에 우리 며느리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고 가족이 파탄 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지연이를 직접 컨프런테이션해야 할까요? 그러다 오히려 증거를 없애버릴지도 모릅니다. 며느리의 이중 생활을 목격하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 사랑스러운 아내 역할을 하면서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민호가 출장 간 날엔 고급 호텔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한다며 밤늦게 귀가했고 주말엔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며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러다 우리 아들이 상처받을 텐데 라는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내가 너무 구시대적 관점으로 판단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투자나 부업에 적극적이니까요. 그러나 호스트바 사업과 불법적 요소가 의심되는 내용을 본 후로는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아들과 가족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조용히 정보를 모으고 지연이의 행적을 살피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큰 비밀의 실체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혹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한 날, 저는 평생 안 해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며느리를 미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지연이가 중요한 미팅이라며 저녁에 외출한다고 했을 때 저는 몰래 뒤를 따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이동해 강남의 번화가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는 고급스러운 건물로 들어갔고 저는 거리를 두고 지켜봤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로얄 라운지라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호스트바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지연이가 일반 고객처럼 안내를 받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친밀하게 인사를 나누며 마치 그곳의 주인처럼 행동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약 30분 후 용기를 내어 저도 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혹시 지연 씨를 찾는데요? 라고 하자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지연 이사님 말씀이신가요? 지금 VIP룸에서 손님과 미팅 중이신데. 이사님이라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연이는 단순히 이곳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경영진으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네. 제가 잠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럼 나중에 다시 올게요. 허둥지둥 그곳을 빠져나와 밤거리를 걸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며느리가 호스트바의 이사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지연이의 대학 동창이라는 임수연 씨를 만났습니다. 아들 친구를 통해 연락처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 우리 지연이가 요즘 어떤 일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시어머니라 자세히 물어보기가 좀. 수연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지연이 어머님이셨군요. 지연이가 많이 변했죠? 대학 때는 그냥 평범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갑자기 고급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글쎄요. 아, 지연이가 럭셔리 라이프 컨설팅에서 일한다고 자랑하던데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회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게. 네,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 회사가 유흥업소 투자하고 운영하는 곳이래요. 지연이가 대학 때 알게 된 언니가 그 사업에 끌어들인 것 같아요.
처음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가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된 거죠. 수연 씨의 말실수로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대학 시절부터 화려한 생활에 동경이 있었고 졸업 후 그런 세계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적 수완이 좋았던 지연이는 점점 더 중요한 위치로 올라갔고 결국 이사까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가 요즘 너무 바빠 보여서 걱정이 돼서요. 아, 지연이도 참. 어머님께 제대로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사실 지연이가 그 일을 하면서도 늘 가족들 걱정이었어요. 특히 남편분이 알게 될까봐 정말 조심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가족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사업이 단순히 호스트바 경영이 아니라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이제 가족 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알려주면 그들의 결혼 생활이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하면 아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밤 고민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그렇게 지연이를 의심하세요? 지연이가 많이 상처받았대요. 민호야, 내가 무슨 말을 했니? 지연이 친구한테 연락해서 뭘 캐물었다면서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지연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손을 써서 저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랬나 보다. 그날 이후로 민호와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아내를 의심한다고 생각했고 저는 아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윤리적인 갈등도 컸습니다. 며느리를 미행하고 그녀의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개인 물건을 살펴본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때로는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 다정한 아내였지만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호스트바에서 본 그녀는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자였고 강단 있게 직원들을 지휘했습니다. 그 두 모습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때로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증거는 점점 더 쌓여갔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계좌 내역서에는 로얄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으로 큰 금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연이의 노트북을 잠깐 열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호스트바 운영과 관련된 스프레드시트와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VIP 고객 명단, 매출 현황, 직원 관리 등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연이가 민호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증거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사업 확장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았고 그중 일부는 남편의 이름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서류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는 가족의 행복과 진실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보였지만 이것을 가족들에게 공개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아들 민호가 받을 충격과 배신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진실을 마주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가족이 거짓 위에 세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아들과 며느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든 그것을 마주하는 것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한 마지막 시도는 민호가 2박 3일 출장을 간 날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며느리 집에 가서 청소와 빨래를 도와준다고 하고 찾아갔습니다.
지연이는 그날도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저녁에 외출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증거를 찾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망설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고 느껴졌습니다. 먼저 지연이의 서재로 사용하는 작은 방을 살펴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평범한 생활 관련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책장 뒤쪽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을 때 직감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한참을 고민하다가 지연이의 생일을 넣어보니 놀랍게도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충격적인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로얄 라운지 호스트바의 사업자 등록증, 지분 계약서, 그리고 또 다른 2개의 유흥업소 투자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지연이의 이름과 서명이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이 사업들의 주요 주주이자 이사였습니다. 또한 대출 서류들도 발견했는데 총액이 무려 5억 원에 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중 일부가 민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마도 민호는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서명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금 흐름도도 있었는데 대부분 로얄 인베스트먼트라는 법인으로 투자되었습니다. 노트북도 확인해봤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고 바탕화면에는 로얄 사업 폴더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호스트바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월별 매출 보고서, 직원 관리 파일, VIP 고객 명단 등. 특히 눈에 띈 것은 특별 서비스 파일이었습니다. 이 파일에는 일부 고위 인사들과 재벌 2세들을 위한 특별한 접대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일부는 명백히 불법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연이가 이런 특별 서비스를 직접 기획하고 관리한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컴퓨터에서 발견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지연이의 실제 재정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최근 사업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한 탓인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일부 대출금은 연체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지연이가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하던 명품들 대부분이 가짜거나 대여한 것이라는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계정에서 레플리카 모조품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 고가 제품은 럭셔리 렌탈 서비스에서 빌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민호 부모님, 즉 저희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서류를 준비 중이었고 심지어 남편 서명을 연습한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 시도였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두고 일부 중요 서류는 복사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이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 지연이의 숨겨진 이력을 조금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유흥업소 아르바이트를 했고 졸업 후에는 본격적으로 그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사업 감각이 뛰어나 빠르게 승진했고 결국 자신의 사업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연이가 결혼 전에도 이미 여러 번의 사업 실패와 부채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의 매력을 느꼈고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을지 모르지만 과거의 습관과 욕망은 쉽게 버리지 못한 듯 했습니다. 민호의 친구 중 한 명이 비밀리에 알려준 정보에 의하면 지연이는 결혼 초기에는 정말로 새 출발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소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다시 예전 사업 파트너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액 투자로 시작했다가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SNS 계정과 인맥을 분석해보니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인맥 대부분이 실제로는 같은 업계 사람들이거나 일시적인 사업 관계였습니다. 진짜 친구는 몇 명 없었고 대부분은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하고 성공한 척했지만 실상은 빚과 불안정한 사업으로 늘 위태로운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실망.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화려한 삶에 대한 집착과 허영심의 희생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쫓다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호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했는데 이런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그의 자존심과 믿음은 산산조각 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었습니다. 가족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진실이지만 가족이 함께 이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모두 정리하고 어떻게 설명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차분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민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증거를 담은 폴더를 보며 마지막으로 고민했습니다. 이 폭로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회복 불가능한 상처가 될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고 느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지금 알리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먼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민호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남편과 함께 민호를 어떻게 준비시킬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의논했습니다. 결국 주말에 아들을 집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없이 아들에게 먼저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지만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면서도 그것이 우리 가족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호를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자랑하더군요. 그런 아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은 무거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준비해둔 증거 폴더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에게 말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네. 무슨 일이세요? 두 분 표정이 너무 심각하신데. 지연이에 관한 이야기란다.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쩌면 그도 무언가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연이가 내게 말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 엄마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천천히 차분하게 제가 알아낸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이의 호스트바 사업 관여, 비밀 대출, 재정 상태, 그리고 불법적인 활동 가능성까지. 말을 할수록 민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지연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제가 한 장씩 증거를 보여주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계약서, 대출 서류, 이메일 내용, 메시지 기록.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건 혹시 어머니가 지연이를 미워해서 조작한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해했습니다. 누구든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들으면 부정하고 싶을 테니까요. 민호야, 엄마가 어떻게 이런 걸 조작하겠니? 모두 사실이야. 지연이 컴퓨터에서, 금고에서 발견한 것들이야. 아버지도 나서서 아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들아, 우리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내 어머니가 내 행복을 위해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민호는 한동안 말없이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지연이가 갑자기 비싼 선물을 사주고 설명하기 힘든 돈을 쓰는 것이. 하지만 믿고 싶었어요. 그녀를 믿고 싶었다고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며 놀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 오빠,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급하게 오라고 해서. 그러다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민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줘. 호스트바 사업자 등록증, 5억 원의 대출,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서류들. 이게 다 뭐야? 지연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려는 듯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그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이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해봐. 우리에게 거짓말한 이유를,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이유를, 그리고 이 특별 서비스라는 게 뭔지. 지연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투자였어요. 대학 선배가 제안한 사업이었는데 수익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이 투자하게 됐고,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에는 단순한 투자자로 시작했지만 사업 감각이 좋아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는 잠시 그만두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이 묶여 있었고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빠를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빠가 이해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밀로 했어요. 성공하면 모든 걸 말하고 오빠에게 좋은 삶을 살게 해주려고 했어요. 민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거야? 그리고 불법적인 일까지 했다고. 내가 그런 돈으로 좋은 삶을 살 것 같아? 그건 일시적인 작은 문제였어요. 곧 갚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 서비스는 그냥 VIP 고객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문서에 적힌 내용은 명백히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민호가 그것을 지적하자 지연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얼마예요? 뭐가요, 오빠? 빚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지금 약 7억 정도요. 그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7억이라니. 민호의 연봉의 여러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이름으로 된 빚은 2억 정도예요.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 시부모님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어떻게 된 거야? 지연이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직 진행 안 한 거지? 네, 아직은.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몹쓸 년,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고 했다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는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법적 문제와 빚을 해결하는 거예요. 지연아, 내가 연루된 모든 사업체와 계약 관계를 정확히 알려줘. 우리가 변호사와 상담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볼 거야. 지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로얄 라운지 외에도 2곳의 유흥업소에 투자했고 최근에는 작은 문제로 고리대금업자에게까지 손을 벌렸다고 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면서 빚의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민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나는 당분간 너를 볼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한 일을 이해할 수 없어. 내일 변호사를 만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상담할 거야. 그때까지 내 물건을 정리하고 나가주었으면 해.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지연이는 짐을 챙겨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민호는 우리 집에 머물렀고 밤새 울기만 했습니다.
아들의 슬픔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하지만 이것이 그를 더 큰 위험에서 구해낸 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 상황을 확인하고 지연이가 연루된 사업체들의 실상을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민호 이름으로 된 대출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었고 지연이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업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위기였지만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당장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진실을 직면한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폭로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연이는 별거 중이지만 완전한 이혼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민호는 처음 일주일 정도 우리 집에 머물다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지연이는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만나 법적 문제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민호 이름으로 된 대출 중 일부는 무효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민호의 서명을 위조했거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서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빚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고 결국 민호도 일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지연이는 생각보다 협조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들지 못했지만 점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호스트바 지분을 모두 정리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특별 서비스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개인 재산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을 모두 빚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법적 문제도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지연이가 관여한 일부 사업에서 탈세 혐의가 발견되었고 일부 특별 서비스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자진 신고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연이는 벌금을 내야 했고 앞으로도 수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연이 자신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명품과 사치품을 모두 정리하고 검소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봉사활동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지연이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어한 것은 사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상실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에게 이중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지연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한 가지 말해줄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야. 지연이가 정말로 변하고 있다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어머니, 어떻게 다시 그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의 노력이 필요해. 내가 정말 그녀를 용서할 수 있다면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방법이야. 우리 가족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남편은 지연이를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저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선택은 민호의 몫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호와 지연이는 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상담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 함께 살지는 않지만 주말마다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연이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정말로 마케팅 일을 시작했고 야간에는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삶을 꿈꾸던 그녀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단둘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께 가장 큰 실망을 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변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하게 된 거니? 저는 항상 인정받고 싶었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화려한 세상에 대한 동경이 컸습니다. 그런 세계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찾은 건 일시적인 만족감뿐이었어요. 진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에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가식 없는 진심 어린 모습이라고 느꼈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처음에는 너를 이해할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내가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한다면 엄마는 그 과정을 지켜볼게. 민호 오빠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시간이 말해줄 거야.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진심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그 대화 이후 저는 지연이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고 새 출발을 하려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가족 내 갈등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이라며 지연이를 여전히 믿지 않았고 민호의 친구들 중 일부도 그녀와 다시 시작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호의 마음이었고 그는 서서히 지연이를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서서히 해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호스트바 지분 매각으로 얻은 돈으로 일부 빚을 갚았고 남은 부분은 장기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호와 지연이 둘 다 절약하며 살아가야 했지만 적어도 파산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회복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이제 지연이와 민호의 앞날은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될까요? 그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며느리의 호스트바 사업과 사치 생활이 드러난 이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화려한 삶에 대한 허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고 있고 민호는 관계에서의 신뢰와 용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도 자녀의 삶에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와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노력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용기에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아들이 지연이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요? 사람은 정말로 완전히 변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가족에게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경우 며느리의 비밀 호스트바 사업과 사치 생활이 그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직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이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연이가 진정으로 변화하여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조심스레 기대해 봅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